자, 그러면 그 에릭 에릭슨이 인간의 그 사회 심리 발달을 8단계로 나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그 발달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의 신체적인 측면을 이건 신체적 자아라고 얘기하고, 사회적인 자아는 있으면 사회적인 자아는 누구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대학 교수다 하면 이거는 나의 사회적 자아예요. 나는 아빠다. 이것도 사회적 자아예요. 내 신체적 자아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사회적 자아가 결정되죠. 내가 예를 들면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누가 돼요? 친구가 되죠. 이거는 사회적 자아야. 근데 내 신체적 자아는 내 몸. 이거는 이제 신체적 자아죠. 그래서 신체적 자아가 사회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 사회적 자아가 형성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학생도 됐다가 어떤 직장인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 이거는 사회적 자아죠. 그래서 신체적 자아가 사회적 요인과 만날 때 그 역할에 따라서 자기 자아가 또 형성된단 말이죠. 그 안에 심리적 자아가 있어요. 심리적 자아는 뭐예요? 내가 심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규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신체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와 이 사회적 이 자아 간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돼요?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자꾸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예요? 자기를 규정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인데, 인간 살아가면서 최소한도 왜요? 8번 이상 자기를 규정하면서 심리적으로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규정한 내가 이 신체적 자와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내가 규정한 내가 잘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때 뭘 느껴요?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느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 자기를 재구성해야 돼. 그 재구성하면서 8번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거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안에 중간에 심리적 자아를 통해서 자기 규정한다는 요 관계를 일단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8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개 이제 영아기는 언제냐면은 1세 태어나서부터 약 1년간, 그때는 항상 애들이 이제 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로, 왜냐면 그때는 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엄마의 보살핌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때 무의식적으로 뭐에 대한 위험을 느끼냐면, 내 엄마가 나를 정말로 정말로 잘 보살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자기를 잘 보살펴주면 애들 마음에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나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불신과 신뢰가 아까 순환적으로 애들 심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애들한테 뭐가 생겨요? 부모가 충분히 자기를 보살펴주고 잘 옆에서 사랑해주고 충분히 잘 이렇게 길러주면, 그때 애들한테 무슨 덕목이 생기냐면은 희망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 엄마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가슴속에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2, 3세가 되면 점차 애들은 두 발로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뭔가 해보려고 그래.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학문기, 자기의 어떤 근육을 움직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배변 활동을 하면서 한다는 프로이드의 그 학문기에 접하는데, 이때는 자꾸 자기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걷기 어린애들이 걸으려면 300번 이상을 넘어져야지 걷는다며요. 응?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계속 옹을옹을하고 예?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자율성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나는 이거 하고자 하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계속 작동하는데 안 돼. 안 되면 뭐예요? 그때 수치심이 생겨요. 응? 근데 그때 이제 주로 집에서 이제 부모들이 뭐예요? 자꾸 응원을 하죠. 어이구 잘했네. 응?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하면 깜짝 놀라서 했다라고 막 박수 쳐주고 이때 그 자율성이 자꾸 생기면서 예? 근데 주변에서 돌보지 않고 넘어졌는데도 일으켜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수치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 간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서 그때 점점 애들한테는 뭐예요? 자기의 통제력과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 영아기 유아기를 지나서 자기 나름대로 뭘 가졌어요? 희망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겼어.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 놀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개 6살부터 뭐 이럴 때는 애들이 뭘 해요? 자기가 다 내가 네? 옆에서 뭐해도 옷을 입으려도 내가 하잖아요.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기 주도성이 생기는 거예요. 응? 어? 자율적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뭐예요? 책임지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응?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프로이드를 보면은 남는근기 때죠. 응? 그런데 내가 다 하면서도 예? 하다가 실수를 하고 한단 말이죠. 이때는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긴대요. 죄책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뭐냐면은 점점 주도성과 죄책감의 순환적 상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고 이때 뭐예요? 이제는 주도적으로 뭐 하면서 자기의 목적 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이때 주로 사회적 관계는 뭐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는 어린아이의 가슴에 희망이 생겼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하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생겼고 이제는 자기 남대로 주도적으로 내 삶을 끌어가게 된다는 목적 의식이 발달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가 돼요? 학교에 가게 돼요. 아동기 이때는 주로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집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됐던 그 자기정체감을 다시 재구성해야 돼. 재구성할 때 이때는 예, 이제는 자기의 그 뭔가 어떤 놀이를 떠나가지고 이제 학업을 하면서 뭐예요? 성취감을 느껴. 성취감을 느껴요. 그때 이제 애들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을 하면서 자기는 잘하는 점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못하는 점에서 열등감. 그래서 이때는 성취감과 열등감의 상호 반복적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을 만들어 가는데 이때 자기 남대로 자기 정체감에 뭐가 형성되냐면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런 덕목이 자기 정체감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때는 점점 이제는 이제 자기 능력도 이제 알았는데 점점 이 자기 능력을 우리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난 자기 사회적인 성적인 정체성이 이때는 자꾸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자꾸 생겨요. 응? 이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앞으로 뭐 가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가수가 되고 싶은데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수로서는 안 된다고 그래. 이때 이제 혼란이 생겨요.
아, 나는 뭐 미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미술 이거에 대한 하면은 그때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혼란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확실한 이건 이제 충실성인데 fidelity 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걸 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여기서 이제 딱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성인 초기가 돼 가지고 사회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사회 구성원들과 만나서 그때는 이제 친밀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386이라는 586 일때는 대개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학 때의 그때 당시에 세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얼마만큼 주변 사회 구성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느냐. 이제 이때는 이제 누구 만나냐면 그때 요 19세에서부터 34세 요새 30대 요때까지는 이제 이 사회적인 구성원들과의 어떤 밀착감. 그래서 이때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이때 뭐예요? 결혼도 하게 되고 이때 가정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예, 예를 들면 직업 선택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결혼도 못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립감. 그래서 이제 친밀감과 고립감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규정하면서 이때 가슴에 구성원들을 서로 아끼고 가족을 아끼고 자기 결혼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확실하게 자기 가슴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35세부터 약 60세까지를 성인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 자기가 기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이것들을 사회에서 하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성인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가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느냐는 생산성의 문제. 예. 근데 이제 자기는 뭐 이때 자꾸 미끄러지고 승진도 안 되고 할 때는 어떤 침체감을 자꾸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 요 과정에는 대개 생산성과 침체감의 상호 과정을 갖게 되고 이때 이제 점점 자기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 그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돌보는 이러한 이 가치관이 자기 정체성 안에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65세 이후에는 퇴직을 하면서 이제는 전체 내 삶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아서 내 인생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감사와 이걸 다 통합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자세.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이제 절망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아까 술 한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대한 지혜, 위즈덤이 자리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8단계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영아기 때부터 그래서 또 태어나서 노년대까지 그때 자기 가슴에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목표를 딱 설정해서 능력을 발달시켜 가지고 그걸 충실해서 이제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생산을 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이 또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노년을 만들면서 인간은 희망이라는 가치부터 지혜로운 가치까지
계속 내 몸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하는 동물이라고 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점성성 내지는 후성성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내가 희망을 갖지 못한다든지 어렸을 때 내가 충분히 능력을 발달 못했다면 나중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접목시켜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이제 조금 접목시켜 보면, 이때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뭘 좀 더 볼 수 있냐면, 현재의 문제가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일단은 이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규정한 나하고 사회 관계 안에서 규정된 나가 서로 어떻게 돼요? 잘 밸런스를 맞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우리 툴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점성성이라 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런 측면이 부족해서 내가 현재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걸 자기 해상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그런 가치를, 내 안에 뭐가 없다? 희망이 없구나. 내 안에 목적의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면서 자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틀을 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단순히 그 사람의 내면적 측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어떤 무의식 측면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가족과 엄마와 아니면 학교 이런 사회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인식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장점이 있는데, 단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증적으로 이런 단계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너무 포괄적 설명을 한다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 그 대신 이제 복지 측면에서 인간을 찾아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할 때는 좀 더 폭넓은 사회와의 관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런 관계에서 쳐다볼 수 있었던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기여를 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